오늘 마지막 그 연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일철 교수님이고 우리 병원의 공공의료 사업 단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주임 교수를 같이 하고 계시고 또 현재 WHO 정책자문관 또 국제암연구소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한 국제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실 제목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의료 역량 강화 이런 타이틀로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홍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팬데믹의 정의는 지구에 있는 전 대륙에 다 퍼져 있는 그런 거고, 뭐 정의에 딱 맞게 이제 코비드-19 이렇게 왔습니다. 뭐 인류는 그럼 팬데믹을 몇 번 겪었느냐? 굉장히 옛날부터 전염병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겪었을 것 같지만 전 대륙에 이렇게 퍼지려면 전 대륙에 연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19세기 말 콜레라 정도가 거의 처음에 팬데믹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20세기 이후고 실제로 팬데믹의 선언은 3번 있었습니다. 홍콩 독감, 그 다음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요번이고요. 초기에 우리가 커브를 그리면서 좀 주춤할 때 가을이면 종식되겠다, 이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고, 금년 안에 종식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피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근데 이 피크라고 하는 거는 올라가는 커브도 있지만 내려가는 커브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미 금년은 넘었습니다. 내려가려면. 그러니까 금년 안에 이게 해결된다, 이거는 뭐 물 건너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걸 스페인 플루로 비근하게 보면 첫 번째 커브, 두 번째 커브가 3배에서 5배 정도 있었고, 이게 6월 달이고 그 다음에 1918년입니다. 이게 1918년 10월에서 12월에 세컨 픽, 1919년 3월에 서드 픽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스페인 플루가 어떻게 됐냐, 이건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팩트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당시 조선 인구는 1700만이었고요. 사망 환자 수는 14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환자 수는 일제가 리포트한 거여서 저거는 과대 리포트는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만주에서 와서 우리 거쳐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컨 픽에 이런 희생이 됐고, 일본은 서드 픽에서 상당히 데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1918년 가을이고요. 14만 5천 명이 죽었고, 이게 1919년 3월입니다. 1919년 3월에 우리는 만세 운동을 하죠.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만 그냥 단순한 질병, 전염병이 아니라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뭐 동상을 무너뜨리는 현상,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책을 하나 그 팬데믹이라고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 책을 쓰면서 사실은 메르스 때문에, 그 메르스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처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우리 농담으로 BCAD, 이 연대기를 가르는 정도의 코로나,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농담이었죠,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땐. 지금은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그 정말 문명적 전환을 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전염병, 패스트를 비롯해 많이 있었지만 좀 가깝게 산업혁명, 그 18세기죠. 18세기 산업혁명, 영국에서 면방직공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갑자기 농민 인구가 도시의 노동자가 되는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 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그 생활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상태로 가죠.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맨체스터 같은, 사실 도시가 이런 모습의 도시를 그때 이루었습니다.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 초에 런던의 뒷골목, 1850년 이전에 런던에는 하수도 상수도 없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 있고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오니까 거기에 상당한 그런 빈민촌이 형성되고 그런 상태고요. 당연히 상수도가 없으니까 우물물 또는 펌프물을 먹었는데 이 펌프물을 먹다가 콜레라가 걸린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존 스노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1852년에 런던에서 콜레라로 10,000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1852년에 런던은 어떤 곳이냐? 대영 제국에 1850년대 런던은 어느 나라도 어느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보다 훨씬 더 엄청난 힘을 쓰던 곳인데 10,000명이 사망하니까 사회가 뒤집힙니다 이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특히 의료계는 다 콜레라에 대한 연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 스노우 말씀드렸지만 역학에서는 뭐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마취과 의사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갑자기 콜레라 연구를 하다가 이제 좋은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중위생법이라고 한 1848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택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법들이 만들어진 이게 다 위생에 관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 그래서 뭐 공학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만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때 시티 플래닝이라는 말 자체는 위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시티 플래닝의 그 개념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1850년 이후에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유럽과 미국에 영향을 주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 즉 현대로 가는 그런 이제 길목에 있었던 거고 그것의 촉발점은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를 만드는 특히 상수의 공급인데 들어서 스위스, 독일, 뭐 뉴욕 다 상수 시설 언제 만드냐면은 1880에서 1990년 이 사이에 다 만들죠. 그리고는 이게 10만 명당 사망수인데요. 10만 명당 85명이었던 사망이 10만 명당 19명으로 쭉 떨어집니다. 상수를 설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위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컵을 보면 이게 1900년부터 1920, 1940, 1960년에 미즐, 스카렛 피버, 튜버클로시스, 타이포이드에 대한 건데 사실 동일하죠. 이 사망률에 관한 건데요. 사망률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온 백신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로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페니실린, 우리가 항생제의 가장 중요한 항생제 페니실린이 상용화된 것은 194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항생제 백신이 없었던 거지만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생이라고 하는 것, 지금 얘기하면 이제 우리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는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 커브를 눌러서 더 이상 피크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 이걸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서 또 생활은 또 엄청 또 바뀝니다.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뭐 술, 담배, 일, 야근 뭐 이런 거 다 생활이 많이 바뀐 거는 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화학물질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1,0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20만 종 정도의 화학물질을 쓰는데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온 겁니다. 지금 뭐 앉아 있는 것, 뭐 테이블에 있는 것 다 사실은 그 다음의 산물들이죠. 새로운 노출원이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는 마시는 공기도 문제다. WHO에서 600만 명 정도가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 이런 이제 보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노출, 새로운 그 생활 이런 것들이 뭘 가져왔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을 가져왔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사회에 주요한 질병으로 다 등장한 겁니다.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특히 어땠을까? 한국 사회는 2차 세계대전이라기보다는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어떤 연구가 있냐 하면은 미군과 한국군의 전사자에 대해서 몇백 명씩 부검을 해서 당시에 그
동맥경화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 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를 보면은 미군은 젊은 병사지만 동맥경화증의 소견이 보이는 게 30% 정도 됩니다. 한국군은 3,400명 정도를 했는데 제로입니다. 0명입니다. 동맥경화증의 변화가 한국군은 없다.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젊은 병사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만성병은 그 전에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한으로는 의학적인 성과도 놀랍게 우리가 이뤄냈죠. 그것도 대부분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예를 지금 약제의 95% 이상 쓰는 약제는 다 그 이후에 만든 약제고요. 그 전에 만든 약제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근데 우리는 놀라운 성취를 했죠. 이런 이제 현대의학의 성과가 질병의 말하자면 컨트롤, 정복은 아니어도 컨트롤의 상당 수준을 이루었다고 하고 그건 놀라운 성과인데 또 그 성과에 따르는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수명의 증가죠. 이 그림을 보면 수명의 변화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수명의 변화를 WHO에서 보고한 겁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랑 같이. 우리나라를 어디서 찾냐? 맨 위에 별도로 떨어져 있는 점. 이게 한국 여성입니다. 남성은 2위입니다. 수명 증가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나라 한국입니다. 우리가 1950년에 평균 수명이 50살이었고요. 지금 이제 83세입니다. 남녀 평균이. 그러니까 33세가 늘었죠. 10년에 33세. 즉 1년에 6개월씩 늘은 거고요. 우리가 한 살 더 먹으면 6개월은 이제 더 살라고 계속 덤으로 이제 붙여줘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틀 살면 하루 더 죽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거죠. 우린 이걸 위해서 사실 노력했고 우리가 노력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지만 거기서 또 부딪히는 문제는 또 있다. 특히 즉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가려서 얘기 안 되는 부분이 뭐냐. 2020년이잖아요.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1955년생이 누구냐? 베이비 부머가 시작된 해입니다. 여기 우리 베이비 부머에 해당되는 이 앞에 앉으신 분 저를 포함해서 계시지만 10년 동안 우리 베이비 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1965년생까지 그러면은 2020년 금년부터 2030년까지는 베이비 붐 세대들이 그대로 65세로 이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이 15%면 현재 사실 적지 않아요. 15%. 이미 고령사회는 지났습니다. 2030년에 25%가 됩니다. 그럼 1년에 65세 인구의 비중이 1%씩 늘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경험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25%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태죠. 우리는 그걸 굉장히 빠르게 거기까지 이제 갈 거다.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되고 또 하나는 노인 인구가 그냥 인구만 증가하냐 질병의 변화를 많이 가져오죠. 특히 알츠하이머부터 시작해서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병들은 생활 환경 개선으로 사실은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술, 담배 안 한다고 알츠하이머 안 생기냐. 그렇게 보기 참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같이 겹친 거죠. 신종전염병. 이게 우연히 겹쳤냐. 2002년에 사스가 왔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 우리는 2015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2012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이게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다음번에 언제 올까?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거죠. 전염병 시대 우리는 위생도시, 위생운동으로 해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은 생활습관 개선, 현대의학으로 상당한 성취를 저는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전염병 퇴행성 질환 시대 대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전 대비가 없다. 현재는. 이거를 갖추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럼 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 당연히 의료기술로 대비를 해야죠. 의료기술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의료기술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수 있냐?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미국 뉴욕에 사실 길거리에 시체가 수거해 가려고 그 기다리는 그런 사진들이 보도가 됐죠. 기술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같이 만들어야지만 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저는 오늘 뭐 그 중에서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하부인 1차 의료의 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그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에서 조사를 했었던 건데 이건 상대적 신뢰도. 그러니까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 이게 절대적 신뢰도는 아닙니다. 이거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디를 더 선호하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빅5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원급의 상대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절대적 신뢰도는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렇지만 상대적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는 완전한 자유 선택에 맡기면 상대적 신뢰도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 그럼 불 보듯이 뻔하게 빅5로 몰린다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없이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게 빅5한테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동네 의원을 신뢰하지 않냐? 하나는 검사 장비가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결국은 의료 체계 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우리는 1차, 2차, 3차 의료 전달 체계는 의료 자원이 부족했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그러나 그 속에는 하이라키가 상당히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는 의료 협력 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1차 의료도 동등하게 수준을 높게 가져가고, 다만 역할 분담해서 상급 병원은 특히 우리 병원 같은 정말 4차 병원은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 더하기, 재생, 이식 이런 그 고난도 수술 이런 쪽의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우리한테 맞다. 그 반면에 경증 질환은 당연히 지역사회로 다 돌려보내는 게 맞다 이제 하는 거죠. 그거는 역할의 분담이고 협력 체계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현재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ICT를 이용한 플랫폼,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활용의 주체는 또 주치의가 중심이 돼서 정말 책임지고 어떤 동네 지역사회에서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이 솔루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주의 문제, 일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 돌봄의 문제가 다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이 되고 그것이 다 의료랑 붙어야지 되고요. 의료는 지속적인 돌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어떤 의료진이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통한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당히 강제하고 있고, 또 한편은 디렉션을 사람이 안 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사실 디렉션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이제 하는 거고, 그 중에 핵심적인 전략은 의료적 전략은 디지털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기계가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고, 예를 들어 화장실, 사실 소변과 대변 굉장히 귀중한 또 값비싼 생체 시료를 매일 그냥 버리잖아요. 그거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사실 상시적인 모니터링 다 가능한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어렵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대답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또 개발되는 족족 다 사장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을 다 플랫폼에 붙여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면 의료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이걸 다 모니터링 해버리면, 예를 들어 체온, 증상, 또는 DNA의 조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모니터링 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19는 전혀 두렵지 않은 질환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거울, 우리는 거울 매일 보지만 거울도 우리를 매일 보는 거죠. 그 거울 뒤에 AI가 들어있으면 사실 우리가 진료실에 환자 오면 얼굴 보고 반은 알잖아요. 대충 왜 왔는지. 특히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분이 기분 나쁜지 좋은지도 다 알고 진료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거의 다 알잖아요. 거울이 우리를 매일 보면 사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AI가 들어있으면. 뭐 더 들어가서 망막도 보고 망막 안에 혈관도 보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디지의 경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보자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보의 생산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개인, 집, 커뮤니티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 중심의 의료라고 뭐 얘기하고 지역으로 가라고 얘기하지만 정보의 발생이 병원에서만 일어나면 당연히 병원 중심이 되는 거고요. 정보의 발생이 지역에서만 일어나면 지역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 정보의 발생이 양쪽에서 일어나면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의 발생이 병원뿐 아니라 사실 지역에서 개인이 또는 집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연결시켜주고 크라우드로 자료 관리를 해주는 이 시스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1차, 2차, 3차의 화살표가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서로가 협력하는 체계로 갈 것이다. 그것은 비단 의료뿐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변화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책임 의료기관을 둬서 권역에서 지역에서 책임지고 한번 해봐라. 우리 서울대병원이 지금 서울시 그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합치고 보건소, 병의원, 더 나가서 아주 지역 단위의 생활지원센터랑 다 해서 서울대가 뭐 정말 지휘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권역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이 역할을 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는 더 연결시켜서 우리가 입원 계획, 퇴원 계획도 새로 요번에 넣고, 재가 치료, 그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결, 지역 복지 서비스 연결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커뮤니티에서의 책임 의료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가 돼야지 책임 의료의 전체 체계가 저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커뮤니티 레벨은 지금 다 민간 영역이어서 그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여전히 숙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 뭐 제안하는 것은 공유 커뮤니티 병원을 만들자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역의 의원들이 이 공유 커뮤니티 병원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MRI, CT, 초음파, 뭐 우리가 쓰는 중요한 건강 진단 장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의원들이 이걸 다 갖추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공유하자. 특히 검진센터는 오후에 다 놉니다. 그래서 장비가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좀 고위에서 오픈 병원으로, 개방형 병원으로 유지를 하자. 그리고 진료 가이드라인도 우리 대학병원의 진료 가이드라인 다 동네 1차 의료기관과 다 공유하자. 이게 플랫폼으로 가능하거든요. 플랫폼 속에서 그런 자료에 대한 공유, 그다음 진료 가이드라인 공유, 또 검사도 여기서 공유병원에서 하지만 판독은 우리 대학병원에서 그걸 한다면 질 관리도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1차 의료기관의 질 수준을 높이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상을 한 10개 정도, 이게 구단이나 군단위에 있어서 한 10개 정도 갖고 있으면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감염병 시에 최초의 병상으로 활용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개방형 병원을 유지하다가 필요하면 전염병 병동으로, 병실로 활용하면 전국에 이게 다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커버를 여기서 다 이룰 수 있다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책임 의료를 실현하는 주치, 이것을 하자 이제 하는 것이고요. 한편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이끈다고 보는데 조금 주춤해 있죠. 근데 커뮤니티 케어는 반드시 의료랑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모든 변화 속에 하나의 요소지, 이것만 갖고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또 커뮤니티의 주거랑 또 밀접하게 연결돼야지만 됩니다. 이상입니다.